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최요한 시사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네, 오늘 최요한 평론가님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일상으로 들어온 AI, 원산지 속임수 꼼짝마, 가장 쉬운 봉사 헌혈,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일상으로 들어온 AI입니다. 생각보다 먼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 AI, 인공지능 기술이 어느새 일상 속으로 정말 깊숙이 스며들어온 느낌인데요. AI 기술의 현황과 함께 이 공존을 위한 해법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챗 GPT 열풍이 불고 있죠. 저도 하도 많이 들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기는 하는데, 이 가운데 챗 GPT 개발사 오픈 AI의 CEO가 AI 규제를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영화 터미네이터를 좋아하실 겁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의 핵심의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이번 챗GPT 개발사 오픈 AI의 샘 울트먼 CEO가 네.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영화 터미네이터에 있던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중국은 서로 싸우지 말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과연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미래가 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판을 보니까 아니 그냥 그 어렵다는 바둑을 이세돌 구단이 겨우 한 번 이길 정도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현실화됐고요. 사실 일상으로 들어온 AI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을 사실 AI가 다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AI를 만든 건 사람이지만 컨트롤하는 건 AI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AI가, 그러니까 기계가 인간을 지배한다는 터미네이터 영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마치 그 세계적인 핵 규제를 위해서 IAEA가 있듯이 인공지능을 제어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필요하다. 챗 GPT를 개발한 회사의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말 AI의 위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기술 분야와 조금 더 이제 밀접하게 일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낄 것 같은데요. 국내 기업들이 AI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라고 또 하더라고요. 카카오의 사례부터 좀 살펴볼까요? 카카오는 기존의 카카오 사업체가 있는데 이걸 둘로 쪼개는 거예요. 어떻게 쪼개냐? 기존 사업은 기존 사업대로 하고, 네. AI 분야를 특화할 수 있는 분야로 각자 대표 체제를 만든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존 체제대로 그대로 가면은 그저 돈 벌 수 있고 굉장히 큰 기업이고 잘 나가니까 라고 안주할 수 있지만, 이제 가장 잘 나간다라고 하는 카카오조차 AI 사업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 이거는 현 시대에서 AI가 정말 일상에 깊이 파고들었다는 반증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삼성전자가 이르면 올해 안에 지식 검색과 번역, 그리고 요약, 회의록 정리 등 기능을 갖춘 맞춤형 AI를 도입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직접 쓸 AI를 직접 만드나 봐요. 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장이 직접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겠지만 생성형 AI라고 해서 이것들이 많이 확산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챗GPT 같은 거요. 네. 확산되니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밀 같은 거 유출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효율을 높여야 되고 삼성전자 자체가 쓸 수 있는 AI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이 경계현 부문장이 이야기하기를 12월에 기본 서비스를 오픈하고 내년 2월에는 회사 지식이 포함된 전문 검색 서비스를 오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씀드려 6년 차 엔지니어가 60분 걸려서 코드를 짠다면 챗GPT는 10분 만에 코드 짜고 검증까지 마친다. 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AI랑 인간은 경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효과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더 발전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자체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회사별로 이렇게 자기들이 필요한 AI를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게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한계의 영역까지도 정말 AI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장점이라면 어쨌든 그걸 잘만 이용하면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LG U+와 또 현대 엘리베이터가 공동 개발한 AI 기반 승객 안전 보호 시스템 미리뷰가 출시된다는 소식도 들려오던데요. 예. 그 우리 양지빈 진행자님하고 저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중간에 뭔가 사고로 딱 멈췄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예, 되나요? 그 누군가 이렇게 딱 비상 눌러서 버튼. 예, 살려주세요, 그쵸. 구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두 사람이 이렇게 갇혔어도 미리 본다는 미리 뷰예요. LG U+와 현대 엘리베이터가 인공지능을 딱 그 뭐랄까 채택을 해서 승객 보호 안전 시스템을 미리 보고 대처를 한다는 거죠. 엘리베이터에 양진민 변호사와 최현 평론가 갇혔네. 야 빨리빨리 조치해라라고 인공지능이 알아서 구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있지 않았던 상황이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네. 또 그뿐만 아니라 내부 고객 안전을 위해서 또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기계가 지치지도 않고 모니터링하고 승객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안전 모니터링 솔루션이 꼭 필요한 것은 이러한 엘리베이터 같은 이동 공간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LG U+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는 단순히 통신회사 그리고 엘리베이터 회사가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 AI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안전 산업을 창출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미리 보고 이렇게 안전 상태를 감지해서 뭐 구해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어린 아이들이 갇혔을 때 이렇게 그렇죠. 도움 요청하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이요. 생성 AI 플랫폼 개발 도구를 전면 개방했습니다. 많은 기업 고객들이 이 개발 도구를 활용하겠다라는 뜻을 전했네요. 생성 AI 플랫폼 개발 도구를 전면 개방했다. 질문 자체가 어려워요. 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이게 이제 AI가 뭔지 그리고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사람들이나 알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예. 이거는 뭐 기사가 이렇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기자 잘못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구글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툴을 개방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도구로 활용하면 누구나 다 쉽게 저 같은 문외한 법률 지식은 풍부하지만 다른 거는 잘 모르는 양진민 변호사 AI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 생성 도구를 사용하면은 AI한테 명령어만 제대로 내려놓으면은 소설도 쓰고요, 시도 씁니다. 네. 대단하네요, 정말. 뭐 대본, 음악, 작품 같은 거 이메일 대신 보내고 이런 게 가능해요. 지금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미지 생성 도구를 사용하면 정말 이게 사진인지 그림인지 모를 정도로의 이미지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같이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은 이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성 생성 도구.
이 뭐랄까 사람 목소리와 같이 정말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동영상 생성 도구, 영화와 같은 동영상을 AI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거를 AI에 대한 기본 기술이 없어도 아주 초보적인 컴퓨터 기술만 갖추고 있으면 이러한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 그거를 툴을 구글이 공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왜 공개할까? 구글이 혼자 독점하면 좋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전략입니다. 구글이 이거를 막 만들어서 전부 당신들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것이 결국 시장이 커져서 구글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밭을 만들면 씨만 가져와라. 씨는 니네가 뿌려라. 수확하게 되면 우리 구글이랑 나눠 먹자. 이겁니다. 그래서 구글이 굉장히 무서운 전략을 가지고 나온 것이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터미네이터 나오는 스카이넷이 등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AI 기술이 정말 빠르게 좀 발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제가 이제 대학원 관련된 제 경험 말씀드릴게요. 제가 북한학과를 수료했는데 대학원 공부할 때 국제정치학 관련돼 가지고 레포트를 제출하고 교수님한테 잘했어요 짝짝짝 박수를 받아서 그 자랑스럽게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럼 AI는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서 AI에 질문을 했어요. 챗GPT에 질문을 했어요. 남북한 간 상대적 악마화를 위해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했냐라고 질문했더니 그럴듯하게 레포트가 나와요. 와 진짜 잘하네 하고 읽어보는데 세상에 이 챗GPT라는 이 친구가 제가 페이스북에 게시했던 거를 긁어다가 자기가 했다고 딱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을 제가 지웠습니다. 즉 AI는요 검색에 있어서 인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 거라고 고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어쨌든 지금 AI 기술의 속도감과 현실감은 정말 무서울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이 AI 기술 분명히 긍정적인 면, 편안한 여러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우려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 우선요, 이 네이버의 인공지능, 온라인 광고, 커뮤니케이션 애드가 이 위법 소지가 있다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카페에다가 어떤 네. 내용이 들어오면 그 밑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지 않습니까? 네. 댓글을 다는데 AI가 자기가 AI라든지 이런 거로 티를 안 내고 그 카페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흉내를 내서 댓글을 답니다. 댓글을 다는데 그 댓글 딱 클릭하고 들어가면 그게 광고라는 거죠. 물건 파는 광고라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서 충격받습니다. 아니 AI가 이제 우리를 분석하고 흉내내서 댓글을 다네. 그래서 이게 다크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속임 유형 중에 위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공정위에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고네 하면은 안 누르니까 그렇죠. 광고 아닌 척하고 AI가 변장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홀라당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게요.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런가 하면요, 이 웹툰 업계가 생성형 AI 도입을 두고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하던데 무슨 이야기인가요? 웹툰 업계가 사실 얼마 전에 그 검정고무신 작가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노동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에 더 큰 충격을 던져주는 것이 AI가 웹툰을 만들어요. AI가 스토리를 짜고 AI가 거기에 맞는 그림을 그리고요. 그러면 웹툰 작가들은 어떻게 되죠? 다 굶어 죽어요. 그렇죠. 큰일 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들을 소위 포털 업계에서 다 압니다. 아는데 그 작가들한테 나가는 고려 대신 AI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우니까 그렇겠죠. 그 생성형 AI를 통해서 야 웹툰 네가 맡아라 한 거예요. 이게 몇 회 나갔는데 아무래도 인간의 고도의 창작 능력이 들어간 웹툰하고 아무리 그 학습을 한 딥러닝을 한 AI라고 하더라도 그림체나 스토리가 엉성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도 그거를
그 포털 업계에서 밀어붙이니까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누리꾼들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라고 그 웹툰 작가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아직까지 뭐냐면은 뭐 창작을 한다라는 것을 AI가 다 사고를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보고 학습한 그렇죠. 거를 짜깁기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인간의 두뇌는 우주와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창조적으로 나오는 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빠를 수는 있죠. 그러나 퀄리티는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웹툰 업계에서 지극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 반발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AI 때문에 사실 이 문화예술 업계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좀 치열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 MZ 세대를 중심으로 AI 커버곡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커버곡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저작권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되나 많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팝 가수 전설적인 그룹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91년도에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를 불러요. 근데 서른 즈음에는 91년에 사망한 90년인가 91년 하여튼 그때 사망한 이후에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게요. 프레디 머큐리 목소리로 서른 즈음에 한국어로 부릅니다. 이거는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 법은 항상 늦게 따라오게 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AI 커버곡이 인기를 얻게 되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판례에 따르면 실현자, 부른 가수, 실현자가 가지는 저작 인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저작권이 아니라 실현자가 특정 시점에서 실제로 행한 그 실현 또는 그거 자체를 녹음한 거 이런 것만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고 다른 유사한 것에는 이게 이제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라고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판결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AI가 무슨 유명한 가수 목소리를 내서 냈다. 근데 그 가수는 아무 혜택도 없고 저거 내 노래인데 난 부른 적 없어. 막 헷갈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해도 이걸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게 되면은 부정경제방지법이 또 걸린다. 그러니까 이제 AI가 등장하기 이전의 법률하고 그쵸. AI가 등장한 이후의 법률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단초가 바로 이런 지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이게 지금은 이런 AI가 이렇게 커버곡을 완벽하게 재현해낸다는 그런 현실을 전제하고 만든 법률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챗 GPT와 같은 AI가 곧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부 직종에서는 이렇게 일자리를 대체하는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현실은 이미 산업혁명 시기에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막 기계를 때려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이 막 벌어졌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AI가 단순 노동뿐만 아니라 고도의 집중력과 전문 지식이 필요한 그러한 직종에도 AI가 진출해서 그 사람들의 일거리를 뺏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이나 소셜미디어 콘텐츠 부분에서 챗 GPT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현실화됐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공장과 소비자업체나 식료품점, 뭐 창고 물류회사 등은 기계가 했는데 이제는 책상에 앉아서 무엇인가 분석하고 해야 되는 그것을 AI가 한다라면 인간은 도대체 어디에서 인간다움을 노동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되는데 이미 이 현실이 됐고 챗GPT가 카피를 써요. 광고 카피를 씁니다. 어떤 회사에 유일한 카피라이터로 일하는 사람이 이유 없이 해고당했대요. 알고 보니까 그 회사 사장이 카피라이터보다 AI를 쓰는 것이 훨씬 낫겠구나 해서 잘랐다라는 거죠. 와. 언젠가 이 방송에서 양지민 변호사 대신 AI 진행자가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게요. 실제로 지금 방송국에서 맞아요. 진행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용 절감을 위해 품질 저하를
감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수도 했음이 그 챗GPT를 비롯한 AI가 실수를 해서 손해를 끼쳤지만 그거만큼 감내할 만큼 AI 이익을 준다라고 경영자들에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로 인해서 불신이 생기고 생산성이 다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손해라는 걸 좀 아셔야죠. 저도 이 지인의 SNS에서 하나 본 게 이제 뭔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로고를 제작하는데 이게 AI로 로고를 제작을 하는 게 또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사실 그러한 뭐 웹 디자이너든 디자이너가 개입이 돼서 실제로 했어야 되는 그런 작업을 AI가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 AI와 또 인간의 공존, 사회적 합의와 또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 나가야 될까요? 그 진행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잘 들어보세요. 틀린 거 있나 없나? 방금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교육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AI 기술 발전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요. 윤리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요. 이 AI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5가지로 답변 드렸거든요. 네. 틀린 거 있습니까? 아니요, 다 맞는 것 예, 같은데요. 다 맞는 말이죠. 네. 자,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할까요? 제가 어제 AI한테 이걸 물어봤습니다. 이 5가지를 답변을 합니다. AI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간에 서로 협의를 안 한다면 그게 사람입니까? 아니죠. 서로 협의하고 AI와 함께 AI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풍요로운 사회로 나갑시다. 네, 정말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많을 것 같네요. AI 관련해서는 추후에도 지속적인 뭔가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으로 들어온 AI라는 주제로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2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원산지 속임수 꼼짝마라는 주제인데요. 중국산 배양 배지에서 수확한 표고버섯의 이 원산지 표시 기준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중국산 배양 배지에서 수확한 표고버섯을 국내에 들어와서 키우다가 네. 일정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게 국내산이 된다는 거예요. 중국산이 아니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지가 뭔지 아셔야 돼요. 배지라는 게 표고버섯을 키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톱밥, 밀겨울, 볏짚, 쌀겨, 옥수수 찌꺼기 같은 유기 화합물이에요. 여기에다가 배지는 표고버섯 균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멸균 처리한 후에 균사 접종을 하고요. 그럼 거기서부터 균사가 배지 여기에 있는 영양분들을 흡수해서 자랍니다. 맛있는 표고버섯이 되는 거예요. 배지에 들어가는 이것이 모두 다 중국산으로 채워지는데 이 배지가 수입해서 국내로 들어온 다음 이 재배 기간에 따라 딱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어제 따면 중국산이고 오늘 따면 국산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2021년 1월부터 새롭게 적용된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요령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 이유가 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 가장 오래 지배한 국가가 이제 그 원산지가 된다라는 규정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제 한 달 채웠다. 중국에서 한 달 있었다. 근데 여기 와서 또 한 달 하루 더 있었다. 그럼 국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법이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는 일본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이 잘 해놨어요. 일본은 우리나라 이러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일단은 그 혼란 일본도 똑같은 우리가 같이 혼란이 있었고 그래서 원산지 표시 기준을 종균 접종국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그 종균을 중국에서 접종하면 그건 중국산, 우리 국내에서 그 접종하면은 그거는
국산 이렇게 바꿔놨더니 효과가 훨씬 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표고버섯 판매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바꾸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종균 접종국 기준으로 원산지 표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거는 사실 충분히 뭔가 꼼수를 부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분명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이 용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내산과 국산. 마트에 가서 장을 보더라도 국내산, 국산 다 우리나라 거니까 뭐 좋다. 뭐 이런 인식을 많이들 갖고 계셨을 텐데 이게 혼재돼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다른 말일까요? 법률적으로 보면요. 이거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국내산, 국산으로 이게 헷갈리냐면은 보도가 잘못됐어요. 언론에서 잘못한 거예요.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상추는 국내산, 깻잎은 국산으로 표시돼서 막 헷갈리니까 알아보니까 더 헷갈리게 된 거예요. 국산은 국내에서 생산된 재료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고 국내산은 수입 재료를 가지고 국내에서 제조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국내산과 국산은 같은 얘기, 차이 없습니다. 이게 원산지 표기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고 있고요. 국내산과 국산을 같은 동일 개념으로 봅니다. 뭐 어디서 가져왔으니까 국산이고 어디서 가져온 국내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농산물은요. 동일 작물, 동일 품종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재배 지역, 기후, 토질, 재배 방법, 시기 등에 따라서 그 품질이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땅에서 자란 것은 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 기후라든지 이런 게 한국 사람 몸에 맞대요. 그게 국내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지 개념인 원산지 표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2,000쌀이 나오는 것이고, 네. 그래서 나주 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수산물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국산, 국내산 다 똑같은 거예요. 연근해산까지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국산 배추와 국내산 양념으로 만든 김치, 중국산 배추와 국내산 양념으로 만든 김치를 국내에서 제조했을 때 국내산 배추김치 괄호 열고 중국산 배추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괄호 열고 그 안에 표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축산물과 수산물의 국내산 개념은 우리 땅에서 난 농산물과는 또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쵸. 많이 헷갈리죠? 저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조차도 헷갈리는데 이걸 보도할 때 제대로 그러니까요. 명확하게 보도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식품부 고시 수입 생우 사후 관리 요령 뭐 이런 거에 따르면은 호주에서 자란 소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해 도축했다면 소갈비 국내산 6개월 이상 키웠으니까 그쵸. 그리고 괄호 열고 유구 호주산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수입한 자, 소는 6개월이에요. 그럼 돼지와 닭은 뭡니까? 돼지는 2개월, 닭은 1개월. 그리고 괄호 쳐고 거기에서 닭 프랑스산, 돼지 덴마크산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괄호 열고 표시하는 것까지 다 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지 국내산, 국산 뭐 헷갈려 이런 거 아닙니다. 보도 이제 잘못 방영한 거 그거 잘 내려야 돼요. 그런데 이 수산물의 경우에는요, 또 외국산이 국내로 이식된 이후에 종류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이제 양식 개월수가 또 지나게 되면 뭐 국산, 국내산 이렇게 표시가 또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에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사실 좀 이렇게 다르게 표기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네요. 이게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애국심이 강한 한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것을 상정해서 이렇게 꼼수를 피우는 악덕 상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괄호 얘기했죠. 괄호 안에 표시해야 할 그 수입 국가명, 그리고 그게 뭐 닭이면 닭, 돼지 아니면 소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그거 빼뜨려 놓고 국내산, 한우 1등급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요. 그러면 역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하면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여는 거죠. 그거 노린 거예요. 이거 제대로 표시 안 하면요 7년 이하 징역 셉니다.
우리 1억 원 이하 벌금 병과가 가능한데 허위 표시가 아니라 단순 실수 판단,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미표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즉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것이죠. 이게 많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활용하는 악덕 상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보세요, 악덕 상인 여러분, 제 양심 좀 지키세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칩니까? 악덕 상인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중국산 오징어 젓갈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또 넘겨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참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최근 이제 국내산 오징어가 어획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보다 두세 배 비싸거든요. 역시 국내 인근 한반도에서 자라는 오징어는 중국 거보다 훨씬 더 맛있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그 시세 차익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데 범죄를 저질러도 어떻게 저지르냐면은 뚜껑가리를 해요. 중국산이에요. 뚜껑가리를 하는데 뚜껑만 국내 걸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오징어 젓갈의 시험 검사 성적표 AI를 시켜가지고 위조를 합니다. 범죄예요. 포토샵 프로그램 활용하고. 예,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라벨 가리를 합니다. 그래서 30톤을 팔아먹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두 나머지 이제 겨우 9톤 압수했고요. 폐기 처분에 21톤은 이미 유통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억 6천만 원어치를 판매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엄하게 벌 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달부터요. 이게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더 확대된다라는 소식도 들리던데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각각 좀 그렇겠네요. 달라지니까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인시가 다음 달부터 늘린대요. 그게 가리비, 우렁쉥이, 멍게. 일본은 멍게를 안 먹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거 잘 봐야 돼요. 전복, 방어, 부새 5개 품목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원산지 표시지 안내문 등을 우리 상인 여러분께서 꼼꼼히 보셔야 되죠. 네, 용인시에서 이렇게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더 이제 지역이 넓어지면 좀 좋겠네요. 이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서 또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고 있는 봅니다. 사실 이렇게 단속하면 또 많이 이렇게 또 적발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받죠. 아, 그렇죠. 국산이 좋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단속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 지자체 휴가철을 앞두고 있어서 지자체에서 주로 하는데 특히 이번에 경남 고성군에서 남해안으로 갈 때 고성 지나가야 되거든요. 네, 거기 많은 휴양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전통시장이나 마트, 가공업체들을 대상으로 농산물 663개 품목과 일반 휴게 음식점 24개 품목이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표시 방법 적정 여부, 괄호 열고 써야 된다라는 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한 표시 단속 등을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를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지 그러게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 식당에 표시된 원산지 표시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다라고 하면 그래도 믿고 먹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가격도 사실 달라지죠. 더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값을 지불하고 먹는 건데 여전히 원산지를 속이거나 아니면 아예 표시하지 않는 음식점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화가 나는 소식이요. 심지어 군 장병들에게 납품하는 이 건강기능식품에 중국산 원료를 써놓고서는 이거 국산이다 라고 한 업체가 적발이 됐다고 하네요. 이제 군대를 가야 하는 저 아들한테 아침에 여기 이야기했다가 아들이 나 이래서 군대 가기 싫다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쵸. 군인들은 더 잘 먹여야지 나라를 잘 지키죠. 근데 이 악덕 사기인들이 원산지를 속여서 군부대에 납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부대 쇼핑센터에 납품을 했는데
뭐 여러 군데에다 납품을 했네요. 중국산보다 무려 이렇게 뭐 몇천 원 더 콩이네, 콩 뭐 납품했다는데 어쨌든 건강기능식품에 중국산 재료를 써놓고 국산으로 둔갑을 시키는 그런 업체가 적발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국산 사용하다가 나중에 비싸지니까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아들들이 군대 한다. 당신 아들도 군대 가는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합니까? 하여튼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음식점에서 정말 이 먹는 걸로 이렇게 손님을 우롱하는 식당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 보도를 보고 굉장히 화가 났는데 부산에서 손님들이 먹다 남기는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네. 특히 상대적으로 반찬을 많이 제공하고 1인 식사가 가능해서 남은 음식이 많을 것을 예상하는 기사식당, 국밥집, 한정식 등 한식류 제공 식당을 주로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한 업소가 8곳, 모두 이제 225곳이에요. 여기 점검했더니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업소가 8곳,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산 제철국을 국내산이라고 바꿔서 한 곳이 2곳, 신고 없이 일반 음식점을 영업하는 업소가 1곳, 이렇게 특별 사법경찰한테 적발이 된 겁니다. 이 사장님이 아빠예요. 종업원이 아들, 딸이고, 그 카운터에는 엄마가 일을 보고 있는 거죠. 한 가족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짬짬이가 가능했던 거예요. 영세상인이라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양심 없는 거죠. 남은 음식 재사용과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우리 그 음식 맛있게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게 잘 먹고 있는데 믿는 사람 뒤통수 치지 맙시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이런 잘못된 음식 사용하고 이러면요 신고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가 1399입니다. 1399로 전화하셔서 이거 신고하시면은 단속 나올 겁니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음식물 가지고도 이제 반찬 재사용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일명 포대 바꿔치기로 이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속여서 판 업자들도 붙잡혔습니다. 일본에서 그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뭐 한다라고 하니까 네. 사람들이 천일염 많이 찾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찾다 보니까 업자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중국산은 훨씬 싼데 요거를 이용하면 돈 벌겠다라 해서 중국산을 포대가리라는 거예요. 포대를 국산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훨씬 더 많은 죄송합니다. 훨씬 더 많은 형량을 받게 됐다. 그렇겠죠. 뭐 포대가리 한 뒤에 판매해서 2,340만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뿐만 아니라 음식물도 마찬가지고요. 압수수색 받게 되니까 김치 위에 국내산 소금을 뿌려서 증거 인멸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죄질이 나쁜 것을 특히 음식 관련돼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네요. 그러게요. 네. 중형을 받아야 합니다. 예.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면서 사실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이 걱정이랄까요?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할 수 없잖아요. 정부가 나서야 되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총리가 그 오염수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먹거리를 놓고 계속되는 이 논란, 수입산과 국산 그리고 원산지 표기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은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 그 음식 하시는 분들 이렇게 딱 보면요. 정말 손님이 맛있게 먹는 거를 기쁘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그 대접해 주시는 우리 사장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정이 쌓여 있어서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손님을 그냥 머릿수,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이런 장난질을 친다라는 것이죠. 자, 제도적으로 먹거리 안전성을 위해서 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만 정말 내가 먹는다. 예, 우리 가족이 먹는다. 그쵸. 군대 간 우리 아들, 학교 간 우리 딸이 급식을 통해서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음식 또는 원재료에 대해서 장난치는 사람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돈은 조금 벌더라도 양심 깨끗하게 해서 삽시다.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원산지 관련된 이야기들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봉사 헌혈입니다. 혹시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예, 오다 봤어요. 세계 헌혈자의 날이라고. 그러게요.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이번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세계 헌혈자의 날이라고 하네요. 평소에 헌혈 좀 많이 하시나요? 제가 그래서 어제 대한적십자사 그 헌혈 그 혈액관리본부에 오.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몇 번 이렇게 헌혈했는지. 그러니까 전혈이 18회고 혈장이 1회, 혈소판 1회, 혈소판 혈장이 4회, 그리고 모두 24회를 헌혈했다라고 혈액관리본부에 친절하게 우와. 알려줬어요. 근데 30회를 채워야 은장을 받을 수 있대요. 앞으로 6번 더 헌혈하고 여러분께 30회를 채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헌혈하는 거 쉽지 않은데 평론가님 이렇게 24번이나 하셨다니까. 건강해서 그래요. 건강해서. 와, 정말 대단하신 것 네. 같습니다. 이 훈훈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가수 홍자와 팬클럽 홍자시대가 헌혈증으로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무려 201장을 기증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인기 트로트 가수인 홍자가 2020년 5월부터 대한적십자사 헌혈 홍보대사를 활약하면서 헌혈의 중요성 알리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수 홍자 그리고 팬클럽이죠. 홍자시대 회원 6명이 가천대 길병원을 찾아서 그 헌혈증 그 사이에 이제 모은 거죠. 201장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캠페인을 펼쳐서 모은 것이고 홍자와 인연이 있는 진성원 가천대 성악과 교수 소개로 가천대 길병원에 기부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혈액은 아직 우리 이 과학기술로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혈이 필요한 거고 그 헌혈은 곧 생명인 것이죠. 홍자 너무너무 잘했고 홍자 시대 회원 여러분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이 경남에서도 이 헌혈 참여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다출혈성 수술 환자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 수혈이고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혈액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 헌혈을 통해서 수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 살아있는 세포의 집합체인 이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안 됩니다. 예, 보통 농축 적혈구는 최대 35일, 농축 혈소판은 최대 5일까지만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헌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가 경남은행과 경남신문, 그 경남혈액원 그리고 경남지역발전협의회가 발벗고 나서서 헌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히 가야대 학생들을 비롯한 교직원들까지 다 합쳐서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 2009년부터 총 4,403명이 헌혈에 동참했다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창원 복림고등학교가 헌혈 나눔에 동참했다라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는데 경남에 계신 사실 전 국민이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경남에 계신 분들 같이 캠페인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헌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훈훈한 사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주도 교육청 공무원이 헌혈 500회를 달성해서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 헌혈을 500회 한다는 와, 건데 대단하세요. 24번 한 저로서는 아니, 대단하신 비교하기가 거죠. 어려운데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그러니까 제주도교육청 근무하는 고영국 씨가 헌혈을 500회를 했대요. 와, 제주에서는 5번째, 전국에서는 48번째로 헌혈 500회를 달성했고요. 지금 1990년 해병대 군 복무 시절 첫 헌혈 이후 30년 동안 헌혈에
참여해 왔다라고 하고요. 2주에 한 번씩 꾸준히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혈한다는 것은 내가 건강하다는 증명이 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2주에 한 번씩 헌혈을 하게 되면은 건강해진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요, 또 해군 장교가 있는데 이분도 헌혈 400회나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해군의 장진환 소령이 세계 헌혈자의 날을 앞두고 400번째 헌혈을 달성했다라고 해요. 우와. 그런데 그 군인들은 훈련하고 힘들거든요. 그러게요. 육군뿐만 아니라 공군, 해군 다 힘들어요. 군대 가면 다 힘들어요. 아무리 장교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진환 소령이 세계 헌혈의 날을 앞두고 400번째 헌혈을 달성했고 해군 3함대 사령부의 강대순 상사 300번째 헌혈을 기록을 세웠고 뭐 보통 하면은 뭐 몇백 번씩 하네요. 와, 해군 대단하시다. 군수사령부에서는 김한준 상사는 256회 헌혈을 했고 어이구 이 세 사람 총 합치니까 42만 5천 cc에 달하는 와, 엄청난 어마어마합니다. 생명을 살린 겁니다. 한 사람 한 명 몸속에 있는 혈액양의 약 85배의 양을 이렇게 헌혈한 건데요. 와. 이 사람들은 건강할 수밖에 없죠. 계속 남들 사랑을 퍼주면서 계속 혈액이 생성되니까요. 대단합니다. 와, 지금까지는 이렇게 뭐 400회, 500회 뭐 헌혈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분은요 최장기간 헌혈에 참여하신 헌혈자분이에요. 무려 1971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49년 7개월 동안 헌혈을 꾸준히 하셨나 봐요. 그러네요. 이분이 이제 강병구 선생님이신데요. 네. 지금 장성에 살고 계신 연세가 69살 되신 분이십니다. 한국기록원으로부터 김병구 선생은 49년 동안 연평균 약 8회, 총 401회의 헌혈 참여를 인정받았고 최장기간 정기적인 헌혈 분야의 새로운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으로 인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헌혈이 최고의 사랑이고 봉사라고 했는데 평생 사랑하고 봉사하면서 사셨다는 증명이 되는 것이고요. 첫 헌혈 계기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1971년 9월 서대문 로터를 지나는 길에 우연히 마주친 헌혈 참여 장려 안내판을 보고 헌혈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또 드릴게요. 이 헌혈은 가장 쉬운 봉사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에 좀 헌혈을 많이 하면 참 좋은 현상 아닌가요? 그렇죠. 네, 헌혈을 많이 하면 좋고 제가 이제 24번 하면서 한 서너 번은 그 헌혈하는 걸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아 잘하셨어요 하면서 나도 따라 헌혈해야지 해서 헌혈하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학기술이 막 발전해가지고 AI가 막 알아서 막 발전해가지고 인공 혈액을 만들어내서 사람의 생명을 살렸으면 좋겠는데 그 기술까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내 피를 남에게 이웃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뭐 이 시간 빌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피가 부족했을 때 스스로 나서서 헌혈을 통해서 생명을 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사례도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헌혈이라는 것은 가장 쉬운 봉사다,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쉬운 봉사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요한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떠나가는 걸음 막아서라도 널 붙잡고 싶지만 알고 있어 너를 보내줘야
그 순간이 왔나 봐